백 교수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번에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8.34%입니다. 그래서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10% 이상, 많게는 15%까지 얻어가지고 대선에 실패를 하더라도 대선 이후 보수 개편에 주도권을 쥐고 차세대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양비론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 먼저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8%대의 이 지지도 3석의 미니 정당 후보로서 상당한 성과다, 이제 이런 지금 인정받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어떤 자기 정립을 해가지고 끝까지 안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인정받을 수도 있다. 예. 하지만 이 보수의 이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또 비판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랑 했을 때 그 이준석 지지세가 모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대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지금 또 저변에서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보수 분열, 네네.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네.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3중고, 4중고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투표에서 나타난 게 보면 2030의 여성들은 거의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2대남에 딱 갇혀 있어요. 네, 다만 2030의 남성들 지지는 2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 50, 60 이상의 이 국민들로부터는 또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 대응을 해야 돼요. 40 이상으로부터는 2, 3%까지 지지를 받지를 못했고, 2030에서는 뭐 20%가 넘는 그렇습니다. 지지까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협소한, 정말 협소한, 현명한 그런 지지를 얻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나 위상을 높이려면은 충분한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한 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본인으로서는 특히 이번에 동탄 모델, 이것을 실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동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쟁쟁한 후보들을 이기고 이제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나 지역에서의, 좁은 지역에서의 그러한 총선과 전국으로 상대로 한 대선은 천양지차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특히 민주당 후보가 여러 가지 부동산 그런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경우를 보면 화성시 을 아닙니까? 그렇죠. 화성을이죠. 근데 본인의 득표율이 13.99%뿐이 안 돼요. 이재명 45.92, 김문수 32.4예요. 그러니까 동탄 모델이 전혀 안 통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구도라고 한다면은 다음 23대 차기 총선에서는 그 지역에 당선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예. 그래서 극강의 양강 구도에서 이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물론 또 대선과 총선은 다르지만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양강 구도의 이 사표 이 방지 심리가 상당히 높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을 소위 말하면 그 지지하는 이런 진영의 극강의 이 반대표로 나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개혁신당이 동탄 을에서 자기 지역구에서도 정말 그 3등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동탄 모델로 이 대선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거대 양당의 그 선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 한국에서는 이 대선에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경솔한 처신 이런 것들이 늘 비판의 대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그 젓가락 발언, 여성 특정 신체 부위의 젓가락 표현은 사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요. 물론 스마트한 이준석 그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후보를 통한 이 어떤 그 노이즈 마케팅 비슷한 그런 어떤 격투기 같은 싸움을 던짐으로 해서 승부수를 걸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주제를 굉장히 잘못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 경험이 10여 년 되지만 젊은 나이에 생각의 범주가 좁았다. 그래서 이 공격의 소재를 잘못 선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뼈아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 이준석 후보도 앞으로 정치적 생존이랄까 또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새로운 전략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과 연대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세석 가지고 과연 지방선거에서 어디서 당선될 때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세석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석은 비례대표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국민의힘과 연대를 통해 갖고 뭔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지금 하와이에서 골프 치고 계시는 홍준표 계속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김문수 후보, 특히 국민의힘에 고춧가루 뿌린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자기 그 청년의 꿈인가 거기에다가 이준석 후보 취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준석 코너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 은퇴가 아니고 지금 자기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거니까 지금 대선 후에 이달 중순쯤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준석과 이렇게 손을 잡고 연대해가지고 보수 개편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병든 수분 불태워야 마땅하다고 하는 시그널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홍준표의 구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그 대선 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SNS다. 내 탓도 하지 말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말라.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 쫓아낸 사람이 이준석이죠.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2번이나 사기 경선을 통해서 밀어냈다. 그건 자기라는 거죠. 2번이나 내다발이 당했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으나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라고 또 했대요. 빙하기에 대비를 하라. 빙하기는 오래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하죠. 당신들은 사라질 거야. 내가 들어가서 이준석과 손잡고 보수 재건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준석으로서는 검토해볼 뭐 하나의 방안은 될 수는 있겠고,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준석의 활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 건지 지금 애매한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예 뭐 5% 이내로 이 득표가 됐더라면 이제 이준석은 끝났는데 8%대. 8%대라면 10%가 넘었으면은 아마 상당히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그렇죠. 보수 혁신의 어떤 이 자기가 적장자다, 네, 아이콘으로 부상할 수가 있었죠. 아이콘으로 부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애매한 선이란 말이에요. 이준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물론 이제 나이 40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50이고 이제 개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년 후에 차기를 또 도전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계기나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극강의 한국 정치인은 양강 구도 속에서 과연 중도 성향의 이 미니 3석의 이 당 대표가 과연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나, 이런 위상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결코 이준석 후보, 이준석 의원 독자적인 체제로는 결코 한국에서 대선을 거머쥘 수 없다. 그런 분석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안철수라든가 그렇습니다. 유승민 이런 사람, 예. 그 사람들 인기가 안철수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도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당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기 네. 때문에 결국 그냥 정치에서 뭐 거의 후선으로 밀려나거나 국민의당, 그런 바른미래당 수순을 예전에 다 참패, 실패를 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는데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죠. 예.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국힘에서도 전략 부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와 이제 한덕수 이 부분이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독자적인 체제가 됐다고 하면 사실 일관되게 이준석 후보가 요구한 게 하나가 바로 이 탄핵에 반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고 꽁 요구를 잡는 게 했어요. 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이준석의 요구만 들어주고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들어줬더라고 하면 지금 이 결과는 상당히 판이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네네. 또 이준석도 단일화의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보탬이 됐다. 열려 있었던 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데 되면 그걸 딱 문을 닫아버렸단 그 말이에요. 시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패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탄핵에 대한 이 반대가 아닌 이 찬성 쪽 워딩,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실 나를 밟고 가라가 하지 않았으면 당신을 밟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정말 보수파나 지지자들 국민들에게 보여줬더라면 지금의 결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준석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창창한 세월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나이 이제 40이니까. 이번 대선 패배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잘 새겨 가지고 좀 전략적인 접근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또 사실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정치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여러 3중구, 4중구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10%대를 못 얻었기 때문에 지지가 이 전체 보전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다고 10원 한 장 하면 못 받죠. 아마 미니멈 수십억에서 아마 100억대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또 하나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 특정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특정 신체 부위, 여성 신체 부위나 젓가락 얘기를 소환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큰 반성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방금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양강 구도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방파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보수로 들어가는 구도를 취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이준석 후보가 이 대선을 거머쥘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권에 해자되는 분석입니다. 예, 아주 이준석 후보한테는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조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